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치인들, 한국 지식인들의 4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대명천지란 말이 있죠.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대명천지. 뭐 국어사전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밝고 밝은 세상이라고. 공정한 세상이란 뜻일 텐데 대명천지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주장을 어제 우연히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보니까 맞다 그런 게 있었다 하는 기억도 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명천지라는 거는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한번 중국의 네이버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두를 찾아보니까 역시 중국의 사자성어에는 대명천지란 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거론해놨어요. 대명천지. 조선은 명나라의 천지란 뜻이다. 뭐 그런 거였습니다. 대명천지. 밝고 밝은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명나라의 식민지다. 뭐 속국이다. 그런 뜻이라고 풀어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제 찾아보니까. 그 재밌는 거는 우리 속리산에 가면 그 유명한 화양동 계곡이라고 있죠.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우암 송시열이 썼다라고 돼 있는 대명천지 숭정 1월이라고 하는 큰 바위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위에. 숭정은 뭔가 하면 그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한자가. 숭정은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마지막에 자살했죠. 그리고 청나라가 들어서죠. 숭정의 1월이라고 하는 거는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1월이라고 하면 결국 천지니까. 즉 조선 땅은 명나라의 천지고 숭정 황제가 다스린 천지란 뜻이죠. 그런 글이 왜 새겨졌느냐? 왜 새겨졌느냐? 조선 사대부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조선의 출발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DNA가 지금까지 남아갖고 대한민국 정치인들하고 언론인 학자들의 뇌리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 어제 저랑 같이 토론했던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걸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고려는 굉장히 강인했던 나라입니다. 고려는 외왕 내제라 그럴까요? 바깥으로는 왕이라고 했는지 몰라도 스스로는 황제 제도를 갖추고 했던 나라입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황제처럼 행세하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조선은 그걸 완전히 포기한 나라입니다. 그 고려는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요나라랑도 싸웠고요. 그 다음에 금나라하고는 싸우지 않았지만 어쨌든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세계 최강의 원나라랑 28년 전쟁을 해서 무너졌습니다. 28년 전쟁은 고구려가 당나라와 싸운 전쟁이 23년 전쟁일 겁니다. 무너질 때 643년부터 668년까지인가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수나라와 전쟁보다 더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원의 어떤 식민지를 됐었는데 그 다음에 공민왕 때 독립을 하죠. 독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중국에서 원을 밀어내고 명이 들어서니까 조선은 싸우지 않고 굴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주인은 명나라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중요한 영토 포기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서희가 강동육주를 확보를 했다고 우리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 강동육주가 그 후대에 내려와서 뭘로 바뀌었는지가 좀 애매모호한데 그게 아마 고려의 서북면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서북면 지역인데 그것이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쪽에 책임자로 있던 사람들 중에 최탄, 이헐령 이런 사람들이 원나라에 항복을 하면서 그쪽이 원나라의 영토가 돼버리죠. 그래서 거기다 만든 거지 그들이 만든 것이 동령부라고 하는데 동령로, 동령부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우리 시라 그랬다, 군이라 그랬다 그런 동령부와 동령로의 차이는 그거니까. 그래서 그쪽이 영토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동북면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서 또 항복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다는 쌍성 총관부를 만듭니다. 영토 두 군데 뺏기죠. 나머지 고려는 전체는 이제 식민지가 돼버리는데 그 다음에 그 고려가 독립을 할 때 쌍성 총관부를 되찾아옵니다.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그 다음에 동령부는 가져오는데 좀
가져오지 못했던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명나라가 들어와서 그쪽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걸 무력으로 되찾아오자라고 최영이 주장해서 했을 때 정치적 이유가 있어 했는데 그게 실패하면서 그때 이성계가 그 요동을 즉 동령부 지역을 치러 갔다가 회군을 하면서 조선을 고려를 무너뜨리고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생겼던 것이 쌍성청과부 자리는 도로 내놔라 하고 요구를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조선이 발끈하죠. 발끈해서 그게 이제 뭐 동령부 옛 지역을 치는 요동 정벌로까지 가게 되는 건데 그들이 거기다가 명나라가 천령위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천령위를 설치를 하니 많이 하다가 근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요. 그 쌍성 총괄부 옛날 자리를 내줬던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줬는지 안 줬는지를. 내줬던 걸로 저는 봅니다. 나중에 그걸 이제 조선이 역사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뭐 강원도하고 함경남도 사이에 있는 천령이 그곳이다. 그런데 그쪽에 쌍성 총괄부를 만들었으면 그 이북이 다 명나라의 원나라의 땅이었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더 북쪽에 있던 지역인데 뭐 그건 별도로 얘기하고요. 조선이 두 군데 영토를 포기를 하면서 명나라에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명을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명의 일부로 조선이 있다는 걸 조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드라마 보시면은 조선은 분명히 조선의 경국 대전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사법체제도 있고 다 있는데 대명률에 따르면 뭐 완역입니다. 대명률이 뭡니까? 대명률. 대명나라 법률이란 거 아닙니까? 아니 미국의 법률이 대한민국에서 통하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란 뜻이에요. 영어는 써도 관계는 없지만 법이 통하면 그건 식민지입니다. 조선이 그렇게 살았던 나라입니다. 물론 다 통한 게 아니라 그런 걸 강조하는 학자들, 관료들이 있었다는 거죠. 조선의 법 갖고 다투기 골치 아프면 대명률을 내걸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스스로 싸우지는 못하고 물론 싸우다 힘이 붙이기도 했던 것이 원리지만 바로 뭐합니까? 명나라 천군이 와서 싸워주세요 해갖고 이여성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도 명나라에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안보까지도 명나라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명나라를 여진족이 우리가 속국으로 삼고자 했던 여진족이 정복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조선의 사대부들이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명나라를 부정하기 위해서 조선이 대명천지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황제인 숭정이 여전히 해와 달이 돼 있어 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게 화양동 계곡에 세워져 있는 그 뜻이랍니다. 그걸 우리는 잘 안 가르치고 바이두에는 뭐 슬쩍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 기분 나쁘죠. 자, 그 조선의 사대부들, 그 잘난 사대부들이 명나라 황제를 의식하고 있을 때 조선의 임금은 뭘로 보였겠습니까? 중간 관리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감히 조선의 사대부들은 조선의 임금을 막 비판합니다. 막 비판합니다. 그래서 상소문 올리고 뭐 그래서 조선은 왕권이 상당히 약한 나라였습니다. 신하권 정도전에 꾸미기도 했었죠. 신하들이 한번 휘둘러 보자고. 그런 것들이 조선 말까지 이어졌고 조선은 항상 신하가 휘두르는 나라였거든요.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져 갔고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결정하는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이 하는 거고 우리는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한국 지식인들을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어떤 민주적인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조차도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에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를 안 합니다. 가장 우리 중요한 문제를 미국이 풀으라는 거죠. 우리는 못한다는 거고 여기에 시진핑이 오는지 안 오는지가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미중이 풀어라고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정부 박근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승제를 갔다 오면서 중국 시진핑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돌아오는 1호기 안에서 얘기 잘 됐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해 준다 그랬는데 바로 몇 달이 안 돼서 북한이 4차 핵실험하니까 와장창 뒤집어졌잖아요. 대통령이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뭐가 되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미국이 뭐라고 하든 필요하면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서운 나라죠. 대한민국은요.
자꾸 미국한테 의존하고 중국한테 의존하고 4대주의 DNA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제 친구 교수가 딱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 맞다. 왜 이 중요한 문제, 안보 문제를 이렇게 풉니까? 근데 한국이 어떤 경제 문제나 이런 것도 주도적으로 할 줄은 알아요. 안보 문제만 가면 이렇게 됩니다. 큰 문제만 가게 되면. 그래서 이 DNA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뼛속 500년, 조선 500년 4대주의가 남긴 이 뼛속 깊이 들이는 4대주의를 해소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현상을 치르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외세에 맡기게 되고, 뭐 때로는 외세에 안 맡기는 척하고, 지금 정부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스스로 남북 간이 하는 척하지만 결국 하노이나 싱가포르에서 미국이 만나고 다 떠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엉터리 민족주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힘을 쓸 용기도 있어야죠. 그걸 배제하고 우리는 좋은 천사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그건 포장된 사대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은 결국 한국은 누가 이끕니까? 엘리트들이 이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현상이 생겨요? 대통령을 우습게 보죠. 왜? 중간 관리자니까. 조선 때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 대통령들을 아주 우습게 봤기 때문에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지금 2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게 대한민국 지식인 사회에 뼛속 깊이 들어있는 4대주의 한국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도 잡아놓고 이승만을 우습게 보고 대한민국을 가난한 나라에서 일으켜준 박정희를 우습게 보고 어찌됐든 삼조 호황이든 뭐든 간에 한국 경제를 살렸던 전두환이란 사람을 우습게 보고 또 어떤 민주화를 만들어줬던 노태우란 사람을 우습게 보고 그리고 진짜 민주화를 갖다 YSDJ를 우습게 보고 어떤 서민을 위주로 했던 노태우를 우습게 보고 또 한국 경제를 살려보려고 했던 이명박 우습게 보고 자주외교를 하려고 했던 박근혜를 우습게 보고 또 지금 문재인도 우습게 보는 거 잘했든 못했든 그 속에는요 한국 대통령은 아니야 허세야 미국과 중국이 실세야 하는 4대주의 근성이 깔려있는 건 아닌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권만 바뀌면 감옥에 보내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인정 안 해요. 자꾸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해결하라 중국이 해라 떠넘겨버리고 우리 중간자 대통령들을 자꾸 중간 관리자로 봐서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우리 역사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부터라도 어떤 뭐 민족 자존을 굉장히 강조하고 남북 문제를 스스로 풀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핵 문제는 미국하고 북한이 하노이에서 풀려고 그러니까 난 되게 웃기지만 어쨌든 논리상으로 보면 그러는 정권이라면 한 번은 내가 사대주의자는 아닌가. 대명청지 숭정 일호를 외치고 있는 조선의 대표적인 지식인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걸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